역사저널 그날, 오늘이 2014년도 마지막 방송입니다. 1년이 금세 가요.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은 지난 1년간 방송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여전히 그 허균의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따라다니죠. 왜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맞아요. 저는 바로 작년 연말에 안중근 네. 편 하면서 이 뮤지컬 배우가 와서 여기서 직접 노래 불렀잖아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네요. 요즘 SNS를 보면 우리 프로그램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그걸 보면서 그만큼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감사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모든 방송이 특별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그럼요,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첫 출연했던 1주년 특집 방송이 부끄럽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그때 그 내용 중에 역사 교사들이 뽑은 부활시키고 싶은 인물 탑 10이 있었어요. 이 조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서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탑 10 중에서 혹시 8위 기억하세요? 우리가 좀 이분 생소한데 했던 김육. 김육? 조광조? 김옥균, 전봉준 나왔어요. 예. 우리가 그 10위권 안에 들었던 다른 인물들은 다들 그 유명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김육이라는 인물은 정말 죄송스럽게도 너무 낯설어가지고 역사 교사들이 김육을 선정한 이유가 뭐였었죠? 백성을 위한 정책과 그 실행력, 그리고 이제 현재 어떤 조세지도에 이제 일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육이 선정되었었죠. 네. 그래요. 요즘 그 증세니 감세니 해가지고 지금 그 세금 문제 시끄러운데 우리 그 역사저널 그날에서 오늘 다시 한번 그 김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친절한 방송이잖아요. 역사저널 그날 2014년 마지막 방송에 어울리는 본격 애프터 서비스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김육과 또 그의 업적인 대동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특별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한국국학진흥원 이정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지 될까요? 평택에 가면 그 대동법 시행 기념비라고 하는 그 비가 있습니다. 그 비는 그 설립 자체에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사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김육 대감이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십시일반 부의금을 마련해 찾아갔지요. 하지만 대감 댁에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는 부의하려던 돈으로 대동법을 시행해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비를 세웠습니다. 자, 조선 최초의 개혁 대동법을 정착시킨 인물 김육. 백성들이 고마움과 어떤 존경의 표시를 이렇게 한다는 건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뭐 자고로 저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정승집 개가 죽으면 초상집이 북적여도 정승이 돌아가시면 초상집을 개 혼자 지킨다. 근데 이렇게 백성들이 뜻을 모아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야, 이게 이름을 날리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백성을 위하면 알아서 기억을 해준다. 지금 아까 그 대동법 기념비 그 맨 위에 보시면 조선국 영의정 김공육 대동균역 만세불망비라고 이렇게 제목이 이제 와 있는데 여기 이제 김육 그 사이에 공자가 들어간 거는 이제 존경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세불망비. 그렇죠. 만세도록. 그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역시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이 대동법을.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내용은 대동법 시행의 목적, 그다음에 과정, 그리고 이제 성과들을 밝혀 있고, 그 대동법을 추진했던 인물하고 이제 김육을 좀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원익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넓히지는 못했다. 조금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건반에 대해서는 문서만 갖추고 시행하지는 못했다. 김육에 대해서만은
과단성 있게 시행을 했다.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대동법을 실시한 인물로 이 비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전에도 김육 이전에도 대동법을 시행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바로 이제 광해군 때 이원익이라는 인물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그 대동법을 처음으로 경기도에 실시를 하고 인조 때 그 전라도 일부 시행을 하지만 이것도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바로 이제 그 폐지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끝에 완전하게 이제 이 대동법이 정착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집권층이 이제 양반들이고 대부분이 양반 지주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실행되기 쉽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한 3, 40년은 넘게 걸렸겠죠. 더 많이 걸렸어요. 5년 걸려요. 그래서 죽기 전에 못 보겠네. 그년이면. 그래가지고 대동법을 200년간 모색해가지고 100년간 계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대동법 정말 네. 국사 시간에 열심히 배운 기억이 나는데, 네. 예. 뭐가 기억나세요? 뭘 배웠어요? 뭘 배운 기억이 나요, 분명히. 근데 백성에겐 참 좋은 법인데,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 근데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고등학생들이 수능 보잖아요. 대입 수능 보잖아요. 네.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제가 한번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농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한 세 종류.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크게 한 세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세, 공납, 공물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세라고 하는 건 토지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양반 지주들이 좀 내는 그런 세금이고 그다음에 역이라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군역과 요역인데 군역은 뭐 지금도 군대를 가는 거니까 요역은 뭐냐면 자신의 노동력을 좀 제공하는. 네, 그건 이제 주로 이제 백성들이 부담을 많이 하겠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공물을 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왕한테 이제 충성의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그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죠. 특산물. 어쨌든 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세금이 공물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세금의 한 60%를 이 공물로 걷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공물을 쌀로 내도록 하는 제도. 요게 이제 대동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물을 쌀로 내면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장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특산물이라는 것은 이게 되게 애매해요. 애매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인삼이라 그래도 이게 품질에 따라서 이게 뭐 최상급 인삼도 있을 수 있고 아주 그 품질이 그 떨어지는 인삼이 있는데 이게 기준 같은 게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삼을 좋은 거를 받아 가지고는 또 정작 그 국가에 이제 낼 때는 그 일반 수령들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걸 바칠 때는 또 이제 한 중간 내지는 하등품을 이제 바치면 네. 그만큼 중간 이익이 남는 거죠. 지금 또 뭐 굴비 같은 거 하나 해도 이게 정말 뭐 최상품 뭐 굴비하고 지금 거의 그냥 우리 뭐 식당에서 그냥 서비스로 주는 굴비하고는 완전히 그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서비스로 주는 식당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조그마한 굴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건 굴비라고 할 수 없죠. 하여간 그래도 우리 굴비를 알고 먹는. 근데 그 쌀은 상당히 이제 품질이 균질화되어 있고 이 물량의 정량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농간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근대 조세제도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동법에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늘 대동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납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의 이해도 돕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역할극을 오늘 해볼까 그래요. 별거 다 시키네. 윤호 씨는 연기력이 좀 열심히 되죠. 좋다. 육성 좋아. 아 이쁘네. 좋아. 저 선생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뭔가 자, 조선의 방납 커넥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왕이 명하기를 그날 마을에서는 1호당 인삼 5뿌리를 공물로 바치라고 하는데요. 이때 수령과 방납업자가 은밀한 뒷거래를 시작합니다. 사또. 이 올해 이 건물은 1호당 인삼 5뿌리랍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미 얘기 끝났잖아, 우리. 오케이. 5. 자자자, 듣거라. 각 호당 인삼 10뿌리. 정확히 10뿌리씩 공물로 바치도록 하라. 수령은 백성들에게 조정에서 정해준 것보다 훨씬 많은 공물을 요구하니 날이 임삼 10뿌리입니다. 최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자 어디. 아이고 이게 인삼입니까? 이게 도락지보다도 못하네. 바람도 좀 빠진 것 같고. 영 아닌데. 아니 저놈이 저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런 하품을 감히 그 진상을 하다니. 어? 저 가져가서 깍두기나 해먹어라. 자. 도저히 이런 하품을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왕이 드실 거야 왕이. 참돼. 곡물의 품질을 문제 삼아 돌려보내니 백성은 박나빈을 찾아갈 수밖에. 제 인삼이 부실하다고 곡물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 혹시 그 좋은 물건 가지고 계시오? 아, 뭐 물론이지. 뭐 사정이 뭐 딱한 것 같으니 뭐 내 것 줌도록 하세. 근데 자네 알지 않는가? 내 거는 최상품이라 좀 비싸. 쌀 50도 내야지. 에? 아니 인삼 10개 쌀 50도라고요? 에? 아 시장에 사면 12면 되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 사또. 이 점태한 인삼을 대신할 그 인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늘 그렇지만 제 거는 최상품입니다. 받아주시지요. 어디 봅시다. 네. 좋습니다. 잠깐만 지난번에 저 류근이 가져왔던 거랑 똑같은 건데. 최상품을 맛보다 명품이로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인삼인가 산삼인가. 역시 앞으로는 모든 물건을 최태성이가 가져온 것만 받도록 하겠느냐. 물론이죠. 아유 훌륭하네. 왕에게 바치고 남은 곡물은 수령과 박나빈이 주거니 받거니. 자, 이게 제가 받은 겁니다. 네. 네. 아, 이건 우리 사또님 거. 요거는 제 거. 아니, 이런 받아드시고.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사람 참 불편하게. 이거 참. 뒷거래로 이렇게 뒷거래. 받는 돈을 뭐라 그러면 인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정이 재밌게도 그 오늘날 말하는 인정하고 한자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리베이트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리베이트입니다. 사람 사는 정이지요. 이것이 뿌듯하구만. 야, 근데 이제 인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야말로 자기들 유리한테 갖다 붙이겠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걸로 가야죠. 여기서 이 말이 유리한 게 아니라 네. 원래 인정이란 말이 있는데 이쪽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다 인정 아니냐. 백성들에게 인정을 그렇죠. 베푼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말도 안 이제 되는 뜻을 한 붙였군요. 거죠. 자, 수령과 박납업자가 짜고서 우리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그야말로 조선의 박납 커넥션. 문제가 많네요, 이거. 정말 네. 박나빈 시인까지 망가뜨리는 거. 박나래 패단이 지금까지. 박사님, 근데 박납에서 그 방자가 한자로 막을 방자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납을 내는 걸 막는 막는다. 한자로 풀어보면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근데 어쩌 이 박납의 이 박납업자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던지 임진왜란 전후에는요 곡물로 내야 되는 그 생선 한 마리 가격 그 가격이 쌀 12. 예, 이 정도나 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아 인정 넘쳤어 아까 보니까. 네. 근데 그 인정의 패단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곡물은 손에 들고 가지만 인정물은 말에 싣고 갖는다. 말에 실을 정도로 많이 부담을 줬다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곡물이라는 게 구하기 어렵고 운반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죠. 일단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그랬는데 뭐 제철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해삼, 전복, 뭐 상어, 문어 뭐 이런 상어까지? 아주 지금도 그냥 귀한 것들이. 진귀한 그 해산물들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담비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사슴 가죽, 산짐승 가죽들 그리고 뭐 종이, 그릇, 휴지와 같은 뭐 간의 수공업 아주 그냥 국가에서 필요로 한 그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곡물에 들어가는 거죠. 또 이제 조정에서 또 곡물을 정해줄 때 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이 곡물을 보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가 요즘에 우리가 한 7, 80년대까지 명태가 되게 잘 잡혔잖아요. 네. 이 명태를 보관을 했는데 지금 명태 전부 다 러시아로 가버려가지고 이제 없어요. 그런데 그 명태 자꾸 이거 바치라 잃어버리면 상당히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그 뭐 좀 현실에 맞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한 백성들은 결국 중간상인 박납업자 최태성 선 같은 사람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물건 같은 것들을 업자들이 그냥 매점을 해가지고 네. 물건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말이죠. 연기인데도 아까 너무 분해가지고 저 두 분을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중간 몰입애들이 이제 횡행하면서 어떤 그 박납의 패단이 만연하는데
나라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게 정말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세 비리가 100여 년이 넘게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그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 방납 문제, 그러니까 이 공납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흘러오면서 문제가 이제 악화되어 왔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체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진행이 됐죠. 사실은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는 이유는 나름의 순기능이 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방, 그러니까 행정관서의 그 운영 비용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은 그 관사에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데에서 그걸 얻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놓고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플러스 거기 개인적인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착고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세금 수탈 구조가 오랜 세월 얽히고 삭혀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대놓고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령 입장에서는 이거 관청 운영해야 되는데 돈도 안 내려와? 내가 어떻게 걷어야지? 뭐 이런 이유를 내는 그렇죠. 건데 맞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게 백성들의 수탈로 그냥 조달이 되니까. 다 좋은데 백성들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시스템이 지속이 되면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너무 거기에 당연하게 대해서 받아들이게 그 되죠. 모순을 크게 못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모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걸 고쳐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인식시켜준 바로 김육과 같은 인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왜 흔히 대동법 하면 김육하면 대동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된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가 골문 앞에 가서 엉뚱하게 이렇게 운전처리 미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축구에 비유하면은 김욕은 일종의 스트라이커 역할, 골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 결국 골문 앞에 가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법으로 만든 사람이죠. 야, 그러니까 대동법이라는 불꽃슛을 날린. 실제 대동법의 가장 또 중요한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양호라 그래가지고 충청도하고 전라도인데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대동법의 기반을 확실하게 이제 실시했던 인물이 김육이기 때문에 김육 그러면 대동법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줄로 요약하자면 공로는 많았지만 법제화가 안 됐었는데 김육에 이르러서 드디어 법제화가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김육이 대동법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했을 때 시점을 보면 바로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특히 양난을 겪으면서 이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기들이 내야 될 것보다 훨씬 그 많은 것을 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청나라에서는 이 쌀 같은 거는 이제 자기들 기후 여건으로 이렇게 많이 공급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쌀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1640년경에는 그 청나라 조공으로 바치는 쌀이 한꺼번에 그 한 10만 석 정도. 뭐 당시에 뭐 조선에 거의 1년 경비와 맞먹는 이런 그 막대한 양도 요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비용을 결국 그 국가에서 내려면 결국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그 뭐 세제 문제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그 뭐 국가의 그 문제로 대두되는 거죠. 결국 이제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못 살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면 그 세금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도망가면. 나 못 내겠다고 도망갔어요. 너 도망간 애랑 친하지? 네가 뭐 좀 더 해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고물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이렇게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내고 도망가면 다른 사람이 그걸 또 다시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한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네, 한꺼번에 그런 기록도 있죠. 마을 전체가? 마을 전체가 그냥 백성들이 손잡고 야. 손에 손잡고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유랑민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세금 내고 또 군역을 하는 거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유랑을 해버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동법을 실시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가. 그러니까 대동법을 하면서 기존의 세 부담이 얼마나 줄었느냐 그 볼 수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정부에서 어떤 집에 특별히 이 집을 좀 그 뭐 잘한 게 있어서 좀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 공무를 내는 그 내야 될 의무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복호라고 하는데 면제권 같은 거. 그렇죠. 네. 재미있는 거는 그 복호가 시중에서 거래가 돼요. 그 거래 금액이 그 보통 한 60말 정도 62. 예. 62죠. 예. 62에서 12두로 12두로 떨어졌으니까
뭐 5분의 1로 줄어든 거. 대략 그 정도 이제 이거 5분의 1이면?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조선 최고의 개혁이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5분의 1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연말 정산 네. 어떻게든지 한번 좀 이렇게 절세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들 많이 하는데 5분의 1 정도의 혜택이 주어졌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100만 원 내야 될 세금을 네. 20만 20만 원만 낼 수 원.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실시해야죠. 다시 한번. 1결당 12두로 이제 세개 기준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1결당 12두. 맨날 듣던 말이에요. 결. 어떤 결을 말하는 건지. 예. 그 결의 뜻을 조금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화면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300두의 쌀을 수확할 수 있는 땅의 넓이를 1결이라 합니다. 대동법은 세액을 1결당 12두로 통일한 것입니다. 이전의 공납은 국가가 각 9년 단위에 부과 징수하면 9년의 수령이 백성들의 호마다 공납을 걷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남의 땅 밟을 일 없는 이대감도 땅이 없는 우리도 똑같은 양의 공납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대동법이 시행되자 가진 자는 많이 내고 없는 자는 적게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밭에서 춤추고 개들도 아전을 향해 짖지 않았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땅만큼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예. 아, 그저 마지막 그림에 저 네. 짖지 않고 앉아 있는 개가 참 예뻐 보이네요. 그 이전엔 그러니까 아전들한테 짖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걔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는 기준이 지금 집집마다 내는 것에서 이제 그 땅을 가진 면적만큼은 네, 네. 내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조세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대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공정한 예,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결은 토지 면적이라기보다 거기 얼마나 수확되는 거니까 결국은 수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내는 세금 제도로 바뀐 거죠. 예. 근데 이게 참 도량형이라는 게 저는 아직 좀 이게 헷갈리거든요, 굉장히. 저 한결이 그러니까 300두를 뽑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건데 네. 그래서 12두로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조금밖에 안 내도 되는구나까지는 왔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300두는 얼마만큼이고 12두는 얼마만큼이냐. 나아가서 홉, 돼, 말 이런 또 도량형은 얼마만큼이냐. 근데 옛날에 왜 소주 단위가 2홉들이 4홉들이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얼마 정도 되죠, 이 정도? 대충 그 홉이 어떤지 대충 느낌이 오는데 네. 말 같은 거죠, 말. 마이술 드시는 분. 왜 그러세요? 그 말은 얼마나죠? 그러면 마이술이라면? 저희 어릴 때 네. 보면 그 시골에서 잔치 같은 걸 하면요 양조장에다가 이제 말통으로 말을 시켜다가 이제 뭐 술을 먹거든요. 네. 그건 대충 감이 있어요. 그 둥근 말통 혹시 아시죠? 막걸리 말통 그거. 왜 다 이 도량형의 기준이 술로 가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전혀 이해 안 됩니다. 우리가 네. 아니 이제 어머니들 장 보러 가면 뭐 고기도 근으로 사고 쌀도 한 뭐 말 뭐 홉 이렇게 사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부피 질량 모르시죠? 네. 말씀 좀 필요해요, 이거. 네, 그래서 오늘 마물각에서 좀 특별히 도량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어. 설명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한국 도량형 박물관 이인화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관장님. 그 도량형을 3,000여 점 수집하셨다면서요? 네, 저는 도량형이 네. 모든 경제 활동의 기준이자 출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도량형이란 말 자체가 어려워요. 도량형의 도는 길이 또는 길이를 재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량은 부피 또는 부피를 재는 이런 홉이라든가 말, 돼 이런 것을 말합니다. 형은 무게 또는 무게를 재는 저울을 의미합니다. 저우형. 그래서 도량형. 예. 아우 좋다. 그래서 딱 도량이구나. 보여주니까. 네. 좋은데요? 네. 그래요? 네. 오늘 그 저희가 김유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대동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부피 단위가 요즘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그 양이 도무지 가늠이 안 돼요. 예, 조선시대 부피의 단위에는 홉,
돼, 말, 섬에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은 의외로 음악에서 기원을 하고 있어요. 음악. 예, 관악기인 황종관의 해주산 기장 1200알이 들어가는데 이 관의 부피를 일작이라고 합니다. 콕 집어가지고 또 해주산 기장이네요. 해주산 기장이 고르고 또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게 예, 썼던 것 같습니다. 10작이 모여서 이렇게 한 홉을 만들고요. 저게 한 홉. 이 10홉이 한 되고요. 이 10되가 한 말입니다. 예, 뭐 지금 뭐 홉, 뭐 돼, 말 나오는데 정작 일결당 12두.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두거든요, 두. 예, 두는 말 두자입니다. 한자로 말 두에서 12말은 12두와 같은 뜻입니다. 12. 아, 말이 두구나. 아까 말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한 말. 저만큼 12개를 하면 1결당 12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느낌이 좀 오네요. 상당한 양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 아무래도 세금 얘기를 해서 그런지 왠지 저 도량형을 약간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가지고 뭔가 조금 속이고 이랬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런 일이 조선시대에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만큼 아주 미세하게 도량의 크기를 조작하게 되는데요. 한 대에 쌀 한 10톨 정도만 더 담아도 마을단을 이렇게 보면 상당량의 양이 되겠지요. 그 원래는 밀대를 사용해서 쌀을 이렇게 깎아서 양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고봉으로 해서 수북히 담아서 쟀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오게 담아서 더 많이 가져가는구나. 근데 관장님, 그 도량형이 백성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도량형은 백성의 삶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이 사용하는 도량형이가 정확하다는 것은 건전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백성들이 일한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역사 교사들이 정말 다시 부활시키고 싶은 인물 10위 안에 포진돼 있는 분이 바로 김육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왜 이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 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김육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자, 김육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길래 이런 폐단을 없애고 대동법을 시행할 수 있었는지 좀 이력서를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일단 말이죠. 네. 저 가계가 참 특이합니다. 그죠? 김육 사화 때 희생된 김식의 4대손이에요. 네. 그 김육 사화 때 저기 조광조와 함께 희생된, 정치에 희생된 대표적인 집안 아닙니까? 예. 집안이 풍비박산 좀 됐었겠네요, 당시에는.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는 전혀 뭐 과거 볼 수 없었고요. 그 이제 할아버지도 과거를 볼 수 없다가 작은 고을 수령을 했다는 기록 정도가 있고. 김육이 13세 되던 해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이 무렵 김육이 이제 가정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제 조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뭐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가지고 그 어려우니까 가족을 이끌고 친척 집에 의탁을 했고 또 이 기록에 보면은 직접 흙을 날라서 부모님의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저 직접 그 흙까지 전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가난했나 봐요. 노비도 없이. 양반인데. 한꺼번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상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네. 꼭 3년상쯤 하고 나면 그 즈음에서 돌아가시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그 상주만 한 8년 합니다. 아이고. 나중에 그 60이 넘어서 자기 어릴 때 기억을 반추하면서 그때 거의 죽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의 죽을 뻔했다. 초상 치르다가 초상 치를 뻔했다. 예. 상주만 8년 하고 나니까 이제 20대가 들어온 거고 그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공부해서 27살 때 네. 그 생원시 그 생원시를 붙습니다. 이게 생원시를 붙으면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이 되죠. 김육이 이제 성균관 유생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데 1613년 개축억사라 그래가 동생 영창대군 죽이고 어머니 그 폐위시키고 이렇게 막 공안 전국 몰아가고 이러니까
이 광해군 정권에 실망을 느껴가지고 내 이거 공부해가 뭐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성균관을 뛰쳐나옵니다. 이제 과거 시험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다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의 경기도 가평 장곡이라는 곳에 응거를 합니다. 이때가 34살. 당시에 그 상당히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이제 과감하게 정말 어떤 출세의 길보다는 나는 이 잘못된 정치에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 결심을 한 거죠. 아니 근데 뭐 할아버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벼슬까지 안 하면 이거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제 기반은 뭐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잠국에 내려간 지 2년 만에 겨우 집 한 칸, 그것도 초가집, 3칸짜리 초가집을 마련했다 그래요. 그 초가집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 굴을 파가지고 집을 만든 곳에서 기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양반이? 양반은 양반인데 백성보다도 좀 못 사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김육을 그 표현할 때 청명고절에 빛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고절이라고 하는 게 보통 높을 꽃자 쓰거든요. 이게 쓸 꽃자 써요. 고통스럽다 할 때가.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굉장히 좀 대동법 실시할 때 보통 이전에 대동법 주장했던 사람들은 인신공격이나 인격적인 공격을 받는데 네. 그런 공격을 못 해요. 자기의 기득권 한번 다 놓아본 그리고 더 적이 있는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뭐냐면 네. 자기가 이렇게 모든 걸 경험하고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그가 주장했던 대동법이 정말 진정성이 묻어나. 잠곡에 은거했을 때 그 김육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네. 약초캐로 구름 뚫고 산 올라갔고 낚시한 뒤 달빛 안고 돌아왔었지. 나무하는 늙은이나 농사꾼들과 세월이 오래됨에 사귐이 깊었고 가을설이 내리면 추수 서둘고 봄비가 내릴 적엔 밭을 갈았지. 참 낭만적인 시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낭만이 아니라 다 실제 경험이었던 거예요. 네. 이 시에서만도 김희욱이 경험했거나 함께했던 직업들이 나오는데 신만이, 어부, 나무꾼, 논농사꾼, 밭농사꾼. 오, 예리하네. 이 직업들을 다 거쳤거나 예, 그 특이사항에 숫제조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숫제조 하면서 숫제조. 이렇게 살아갔나 보죠. 전하는 말에 따르면은 이렇게 새벽에 파루가 딱 이제 치잖아요. 그러면 동대문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인물이 김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잠곡, 그 가평에서 서울까지 밤새서 그냥 그걸 지고 와가지고 대단한 그냥 새카만 밤에 숯을 쥐고 밤새도록 걸었던 김육. 근데 뭔가 이게 뭔가 상징하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떤 그 캄캄한 밤과 같았던 조선의 현실에서 대동법이란 숯을 쥐고 밤새도록 걸어서 되게 좋다. 네. 백성들에게 환한 아침을 안겨주는 그런 상징하는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시인의 영역을 이렇게 근데 은거하던 분이 다시 어떤 계기로 조정해 나가게 된 거죠? 전국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 정권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조 정권은 그 광해군 정권 때 좀 핍박당했던 이런 사람들 중에 참신한 인재들을 그 당시에 유일이라는 말을 써요. 유일의 인재를 찾는데 그때 탁 그 지목된 인물이 김묵이었고 김묵 역시 이제 이 정권에서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 해서 마침내 10년의 장곡 생활을 적고 이제 관직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일단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병자호란 날 때까지 한 15, 16년 정도는 그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하급 관리잖아요.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서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때 병자호란 나기 직전에 그 중국에 갑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많은 그 사신을 보냈는데 마지막으로 보낸 사신이 그 김육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림 보시면은 그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게 1636년이었는데 이때 그 명나라 아마 그 관리하고도 그 좀 친분도 있었고 특히 화가하고도 이렇게 친했는지 그 중국인 화가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지금은 우리 뭐 중국 그 뭐 북경 정도 가는 거 한 2시간 뭐 이 정도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먼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김육 같은 경우도 오고 가는데 거의 11개월이 걸렸고 그래서 실제 병자호란 또 그 중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병자호 조국에 이제 그 청나라 군대가 침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뭐 상당히 그 뭐 충격을 받고 이제 슬퍼했죠. 전쟁이 끝난 지 3개월 만에 또 그 귀국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녀오니까 지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린 상황이니까 지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제해줘야겠다는 어떤 그런 고민에 굉장히 막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인조 16년 그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되자마자 이 대동법을 이제 건의를 하게 되는데 그 9월 27일 그 조정에 올린 상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네요. 지금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에는 대동법보다 좋은 것이 없사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칼을 빼들었네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충청도가 세금 수탈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라면서요. 예, 충청도 중에서도 그 내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가야산을 이렇게 앞뒤로 등지고 있고 또 보면 지역적으로 저 서해 바다하고도 되게 가까워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도 별로 피해를 받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농토가 비옥했고 또 이 바다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해상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니까 집중적인 그 수탈 대상이 됐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전라도에 비해서 한 4배, 한 4배 정도 더 냈어요. 그렇게 수탈이 가장 심했던 충청도의 관찰사로 간 것 자체가 뭔가 대동법은 김육의 어떤 운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공평하게 이제 아주 세액을 낮추면서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가 재정에 또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확 줄었는데 네. 뭔가. 그 12두라고 하는 거는 12두를 그냥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재정과 민생이라고 하는 거를 공존시킬 수 있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 찾아낸 게 12두입니다. 예. 방납업자니 뭐 관료들이나 해가지고 누수되는 세금이 워낙에 막대했기 때문에 그것만 척결해도 그 국가 그 세정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김육 같은 경우는 그 양입 위출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래요. 그 양입 위출의 뜻이 뭐냐면 어차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돼 있는 건데 쓰는 건 또 끝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들어올 것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 쓰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거둔 것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원칙을 견지하는 게 이제 양입 위출, 김육이 지향했던 방법이죠. 김육이 사실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대동법에 되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실제 이제 효과를 봤다라는 거죠. 상당히 실무 관료라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 동전의 주저와 유통에도 매우 신경을 써요. 쌀보다도 더 편한 거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쌀은 어쨌든 무겁잖아요. 근데 이 돈은 아주 유통이 이제 간편하고 이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돈으로 가야 된다. 김육이 또 이런 동전 유통 이런 걸 적극적으로 실시를 할 때 그 당시에 뭐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던 유생도 참여시키고 역관도 참여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사람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이것은 사대부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잣거리에서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실제 일을 해야 된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현장 경험, 실무 경험을 매우 중시했던 이런 인물이었죠. 아유, 대단한 타견이죠. 원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돈을 주무르고 만지는 사람은 바로 그 저잣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일찌감치 깨달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충청도에서도 얘기만 됐지 사실 이제 실행이 안 됐고 효종이 즉위했을 때 김육의 나이가 70세인데도 이때도 이제 대동법이 법제화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연세도 이제 많으시니까 뭔가 끝을 봐야 되는데 시간은 점점 가고, 네. 그래서 정치 생명을 건 이 뒤를 효종하고 이제 하죠. 이 상소를 이게 올리는데 어떤 상소냐면 사직상소입니다. 이 사직상소의 도입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부역에 시달려 즐거이 살면서 일할 마음이 없으니 원망하는 기운이 쌓이고 맺혀 그 형상이 하늘에 보이는 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대동법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는 거죠. 절을 쓰려거든 대동법을 시행하시고 아니면 노망한 재상으로 여겨 쓰지 마십시오. 거는 거예요. 정치 생명을 배수의 진으로 치고 탁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멋있다. 그러니까 70세 연세 70세 분께서 감동적인 게 또 그거네. 훈민정음 때 세종대왕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백성들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육 사상의 핵심을 안민이라 그러거든요. 편안한 안자를 써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왜 볼매라는 말 쓰잖아요. 예, 볼매. 그쵸.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전형적인 볼매예요. 저 처음 듣네요. 앞으로 볼매 김육이라고 볼매 김육이 그렇게 출사 조건으로 내세운 7가지 조건에도 보면 첫째가 바로 아이고, 이제 첫째가 항상 대동법이네요. 평생의 그 뭐 과업이었던 대동법. 그리고 3남의 전세를 강화도에 비축할 것. 그다음에 5째 영남의 전세는 쌀 대신 무명으로도 내게 하자. 그다음에 황해도의 전세는 황해도 연안 각산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자. 근데 내용을 보면 다 경제예요, 경제. 그러네요. 예. 그 중에서 제일 그 핵심으로 삼은 것은 대동법이죠. 경제 전문 관료네요. 그렇죠. 그게 보통 이제 이렇게 재상에 대한
그 임명을 시키려고 하면은 한두 번 정도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폼이 나고 듣는 사람도 별로 구속력이 없는 그런 얘기, 듣기에 좋고 말하기에 좋은 얘기를 하고 쫙 넘어가거든요. 근데 딱 저렇게 보면은 저거는 그 행정 자체를 잘 알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현안이고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로지 바라는 바는 일 처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니 공허한 것을 추구하며 뜬구름 잡는 글은 숭상하고 싶지가 않다. 바로 통하는 이걸 평생 신조로 지킨 진짜 실용주의자시네요. 효종은 굉장히 운이 좋은 임금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신하를 곁에 두고 있으니. 네. 근데 효종 이제 상소 이 내용 딱 받아들이고요. 김육을 우의정에 딱 임명을 하죠. 아니 왕도 이제 이렇게 다짐을 받아줬으면 뭐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잘 되지 않아요. 이 효종은 어느 정도 이제 또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강력했던 세력이 산당이라 그래가지고 그 제야 살림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 뭐 김집, 송시열, 뭐 송중길 뭐 이런 사람을 뜻하는데 이 살림 세력은 이 김육과 추진하는 대동법은 급진적이고 뭐 너무 개혁적인 정책은 이제 명분상으로는 오히려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또 뭐 자신들의 이해 기반하고도 관련되니까 대동법은 결과적으로는 산당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제 김집 세력 지금 아까 그 산당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그 세력의 목표는 권력을 확보해가지고 당시 그 탐관오리였던 그 김자점 이런 세력들을 좀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것 이제 목표였다면 이제 지금 김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뭐 자신한테 세력을 넓히려는 그런 게 아니라 민생 그다음에 안민 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뤄내려는 이제 그 권력을 활용하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이 둘의 어떤 갈등은 굉장히 또 심화되었고 결국 이제 이 김육이 조정에서 물러나죠. 사실은 김육은 이제 더 이상 자리를 탐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벼슬하는 이유인 거죠. 본인이 벼슬하는 이유인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 자리가 필요해서 정책을 광고판처럼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김육은 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리가 필요했을 뿐. 멋있네요. 그렇네요. 네, 그 드라마 제목이 있잖아요. 왜? 내가 사는 이유. 대동법이죠. 그렇죠. 네. 김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 호서대동법, 충청도 대동법도 폐지되지 않을까라고 죽을 때까지 그 염려를 했습니다. 네, 네. 아주 그러니까 그 집요함의 정도라고 하는 게 대단하죠. 어쨌든 내가 호남 대동법까지는 해놓고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거 달성되는 건 못 봅니다. 네. 유언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신의 병이 날로 깊어만 가서 신라 같은 목숨이 얼마 못 버티고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신이 만약 죽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돕는 자가 없어져 대동법이 중도에 폐지될 것이 두렵습니다. 신이 아뢰고 싶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만 정신이 어지러워 대략 10,000,000,000만 왕께 아뢰입니다. 정말 그 죽기 직전까지도 그러니까요. 대동법을 놓지 않았다는 거. 그게 죽기 한 열흘쯤 전에 열흘쯤 전에 얘기입니다. 김육의 그 머릿속에는 오로지 대동법을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건가. 네. 그래서 이 왕에게 올린 글 중에 호남 대동법 추진의 실무자인 이 서편을 정말 잘 이렇게 보살펴 달라. 그리고 그 당시에 영의정에게는 왕이 대동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 달라고 또 따로 편지를 보내거든요. 오기정한테 보내는 편지는 사망 전날 보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사실 김희옥의 어떤 이런 대동법이라는 게 뭐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그 조선 중후기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바꾸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뭐 대동법이 시행되니까 이제 그 세금은 다 이제 쌀로 바치게 되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이제 직접 이제 제작을 해야 되니까 이 수공업이 발전하고 이게 또 유통이 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거기다가 여기에 이 필요에 대해서 이런 유통 경제가 발달하면 당연히 이제 돈이 이제 화폐가 필요하니까 또 화폐 유통 같은. 사실 김육은 선구적 모습을 보였죠. 십전통보라는 그 화폐를 그 주조해가지고 유통시키려 했고 중국에서 그 갔을 때 수용해온 뭐 시연력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시행해 보려고 그 노력을 했고 수차도 보급하기로 하기도 했고 상당히 어떤 그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이런 그 성과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조선 후기 실학자의 모습 아니야? 그렇죠. 이런 느낌이 탁 들잖아요. 보통 실학자들은 제야의 학자들이 정치권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김육은 영의정까지 맡으면서 최고의 핵심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정책들을 시행했다라는 점에서 훨씬 더 그 미쳤던 효과가 컸다라는 점. 아이러니가 조선 500년 동안에 제일 큰 전쟁이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아닙니까? 근데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그게 다 조선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중국도 정권이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어요. 일본도 정체가 바뀌었어요. 네. 근데 조선은 그대로였어요. 그렇게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개혁을 진행을 했던 거죠. 왕조 교체에 버금갈 만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현종 14년에 경신대군이라고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대동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살았지 이거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조선왕조 500년 뭐 이런 거 드라마처럼 많이 하는데 하마터면 200년이 될 뻔한 걸 500년으로 늘려준 분이 김육 이분이 아닌가 싶고 효종이 김육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국사를 담당해서 김육과 같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정말 지금 우리 현실에서 꼭 되씹어볼 만한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육의 호가 왜 바로 그가 은거했던 잠곡 아닙니까? 경기도 가평. 자발적으로 선택한 잠곡에서의 삶에 대해서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제 관료가 초가집에서 살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어울려서 살았던 세월이 차가운 머리와 뜨겁고 따뜻한 가슴으로 어떤 이어진 그런 어떤 경세가를 안민 경세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재정 경제부에라도 좀 초상화를 걸어놓을까. 그러네요. 정말 1주년 때 나오셨던 게 인상적이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이분이 8위여서 좀 충격이었잖아요. 그때 좀 뜨악했거든요, 대신. 잘 모르는 분인데 왜 나오셨을까 그랬는데 정말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들 대단히 훌륭한 수준을 가지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김육이라는 분이 드라마 주인공인 적은 없었지만 이제 보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었어요. 오늘 뭐 그냥 주옥 같은 얘기가 줄줄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송에서 그냥 부족하지 않아요. 계속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애프터 서비스 방송으로서의 오늘 그 주인공. 저 오늘 평생 대동법을 위해서 살다 간 민생 경제 수장, 조선 최고의 경세가 김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2015년 첫 방송에는요,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 신년 기획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